2025년 3월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민 한 명당 약 10만 달러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GDP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스위스나 독일처럼 부유하다고 알려진 나라들도 예외가 아니죠. 심지어 산유국 카타르조차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국가들은 돈을 그냥 인쇄하지 않고 빚을 지는 걸까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 엄청난 돈을 빌리는 걸까요? 그리고 부채가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오늘은 국가 부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부채, 정확히는 국가 부채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공부채, 정부부채, 주권부채라고도 부르죠.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정부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단일 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국가들, 대형 금융기관들, 심지어 자국 국민들까지 다양한 출처에서 돈을 빌리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가 부채에는 오직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부채만 포함됩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주정부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주나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자체 부채를 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국민 개인의 빚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빚,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개인 부채는 국가 부채와는 완전히 별개죠. 2025년 3월, 현재 미국 국가 부채의 약 20%인 7조 3천억 달러가 정부 내부 부채인데, 이건 사회보장청 같은 정부 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잖아요. 정부는 왜 돈을 그냥 인쇄하지 않고 빌리는 걸까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에 현금이 넘쳐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경제가 붕괴하는 거죠.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들은 그 돈을 화장지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반면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정부는 더 책임감 있게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규율이 생기는 거죠. 정부가 돈을 빌리는 첫 번째 이유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세금인데 때로는 이게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으로 3조 달러를 걷었는데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에 4조 달러가 필요하다면 1조 달러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출을 줄이면 서비스가 줄고 교육이 악화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고 아마 다음날 시위를 벌일 거예요. 세금을 올리면 모든 사람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큰 시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정부의 부패나 비효율적인 지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두 번째 이유는 성장에 투자하는 겁니다. 빌리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나라에 도로, 학교, 병원이 시급히 필요한데 정부는 돈이 없고 빌리기를 거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건설하는 대신 돈을 모으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나쁜 도로, 학교 부족, 열악한 의료 서비스로 고통받게 되죠. 하지만 정부가 돈을 빌려서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건설한다면 더 빨리 사람들을 돕고 더 빨리 경제를 개선할 수 있어요. 이런 투자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서 나중에 빚을 갚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위기와 비상 상황을 처리하는 겁니다.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해요. 2020년에만 미국은 COVID-19 경기 부양수표 기업 지원을 위해 3조 8천억 달러를 빌렸는데 이건 GDP의 약 18%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경제는 훨씬 더 악화되었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을 지원하는 생명줄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좀 아이러니한데요.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된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보다 훨씬 능숙합니다. 어떤 나라가 2010년에 돈을 빌렸고 상환 기한은 2020년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2020년이 되자 그 나라는 상환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2010년 부채를 갚기 위해 2020년에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런 순환은 계속되죠. 다섯 번째 이유는 좀 더 전략적입니다. 때로 정부는 단순히 현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적인 도구로 돈을 빌리기도 해요. 채권을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통화를 안정시키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에서 돈을 빼내어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침체되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려 경제에 투입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돈을 국가에 빌려주는 걸까요? 어떤 은행이 1조 달러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정부는 단 하나의 자금원에서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자금원은 국내 대출기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걸 채권이라고 부르죠. 국채나 채권을 매수하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셈이고 정부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줍니다. 미국 시민들은 미국 재무부 채권을 매수할 수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지역 상업은행도 미국 채권을 매수할 수 있어요. 일부 ETF, 뮤추얼 펀드, 심지어 일부 기업들도 투자 목적으로 채권을 매수하죠. 흥미로운 건 정부 기관도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부 내 부채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청 같은 정부 기관은 여유자금을 사용해 정부 채권을 매수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금원은 외국 대출 기관입니다. 외국 시민들과 상업은행들도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매수할 수 있어요. 독일 시민이나 독일 상업은행도 미국 재무부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외국 정부도 다른 국가의 채권을 매수하는데 대개는 안정적인 경제권에서 투자 도구로 사용해서 이자 수익을 얻죠. 일본과 중국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약 7천억 달러와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약한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외국 정부는 경제가 약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국가의 채권은 매수하지 않아요. 만약 어떤 국가가 국채를 채무 불이행하면 투자자들은 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을 돌려받을 쉬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선호합니다. 이런 기관들은 도학교, 학교, 에너지 프로젝트 같은 인프라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죠. 이자율은 낮지만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럼 마지막 선택인 IMF, 국제통화기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개발은행과 달리 IMF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출을 제공해요. IMF 대출은 이자율이 낮지만 세금 인상, 지출 감축, 국영기업 민영화 같은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가 일어나고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IMF의 요구 사항을 따른 후 상황이 더 나빠진 사례들이죠. 세 번째 자금원은 자국 중앙은행입니다.
정부는 이론적으로 자국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걸 부채 화폐화 또는 통화자금 조달이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인쇄해서 국채를 매수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통화 평가절하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중앙은행은 여전히 국채를 매수하지만 간접적으로 수행합니다. 먼저 국채를 매수한 상업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하는 방식이죠. 그럼 국가 부채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국가가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부채는 현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면 유익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COVID-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죠. 빚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지면 위험해져요. 만약 어떤 나라가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린다면 그 나라는 빚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부채가 너무 커지면 국가는 의료와 교육 같은 필수 서비스보다 이자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돼요.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국가가 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춥니다. 네, 은행의 신용점수처럼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있어요.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부채 위기와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죠. 그럼 얼마만큼의 빚이 너무 많은 걸까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이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채 대 GDP 비율입니다. 국가의 총 부채를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거죠. 어떤 나라의 부채 대 GDP 비율이 60%라면 GDP가 1천억 달러일 때 부채는 약 600억 달러라는 뜻이에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60% 이하를 안전한 수준으로 여기지만 이건 엄격한 규칙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는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정한 법률인 부채 한도가 있어요. 부채가 이 한도에 도달하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빚을 빌릴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미국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매번 한도를 인상하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100% 부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완전히 부채가 없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제에서 부채가 없다는 건 좋은 생각조차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나라는 어느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없는 가장 가까운 예는 마카오인데 마카오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므로 주권국가로 간주되지 않아요. 마카오는 인구가 약 70만 명에 불과하고 면적이 맨해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부채 없이 지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카지노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거든요. 하지만 어떤 나라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부채는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부채를 완전히 없애려면 막대한 지출 삭감이나 엄청난 세금 인상이 필요한데 이 모두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수 있어요. 정부 부채가 없다는 건 정부 채권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는 중요한 안전한 투자 옵션을 없애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 부채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네요. 부채는 실제로 양날의 검이거든요. 현명하게 사용하면 국가가 성장하고 번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사용하면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빚을 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빚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국가들은 계속해서 부채를 활용할 겁니다. 그게 현대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책임감과 투명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